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6월 29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그 국회 회의록을 보면 그것은 논문 표절 문제였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그 이후 장관이 되었는데 그의 논문 문제는 올해까지도 계속 그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좀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승의 날쯤에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건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논문은 두 건인데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하나는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때 결론이 나왔던 것은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2018년 5월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순서대로 이것을 다루기로 하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우선 1976년에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83년까지 연구원으로 있는 그 도중에 1982년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1983년부터 10년째 되던 1992년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우에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문만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연구자의 경우, 그런 학생의 경우보다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책임연구원으로 4년을 근무하고 그리고 경영학과 교수로 10년을 근무한 그 10년째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쓴 논문, 그것이 김상곤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 연구 실적을 인용을 제대로 안 하고 갖다 썼다 하는 것이 밝혀졌죠. 2016년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2008년의 서울대 연구윤리 규칙에 따르면 김상곤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은 부적절, 그러니까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6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 스스로 밝힌 내용이고 그는 이때 이와 같은 것을 밝히면서 부적절 행위는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부적절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한 행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5조 2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결국 논문으로서 인정받았던 그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올해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석사학위니까 박사학위 논문보다 훨씬 더 먼저 썼겠죠. 1982년 2월에 석사학위 논문이 받아들여졌고 이것을 근거로 1983년 한신대 전임 강사로 채용됐다. 그 경영학 교수로 되었다. 이것 역시 2017년 6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 스스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석사 논문은 대단히 그 의미가 크겠지요. 그것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의 아주 긴 기간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들어가게 되는 그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커리어, 이것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기술 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이렇습니다. 여기에 부제로 좀 더 상세하게 붙어 있는 것이 한국, 일본,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모든 논문은 이와 같이 어느 곳의 사례,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죠. 만일 당뇨병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A씨가 쓴 당뇨병 논문, B씨가 쓴 당뇨병 논문을 소개하는 논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개념 구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김상곤 장관 스스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하고 강조를 자꾸 합니다. 왜냐하면 리뷰 논문일 경우에는 인용을 많이 해도 그것이 독자성을 잃을 정도로 의존했다고 하는 그 평가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리뷰 논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리뷰 논문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한 그 논문만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여러분들이 잘 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좀 나오고 하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또 연구윤리라는 데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말을 하나하나 소개하죠.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1982년의 인용 방식이다.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서 인용과 출처 표시를 다 했다. 서울대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에서 철저하게 그 논문을 썼다. 1982년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 나는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올해 서울대 그 연구윤리 판단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다 깨집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명까지 했습니다. 부정행위와 부적절 행위는 다른 것이고 부정행위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적절 행위는 표절이 아니다. 부적절 행위는 단지 출처나 인용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김상곤 후보자는 출처 또는 누구의 무엇 몇 년도 몇 쪽에 있는 내용 이런 식의 인용이 부족한 것이 부적절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적절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참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자기 논문이 아주 훌륭한 논문이라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태도마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그 위원들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적절 행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 강경하게 거기에 반대하면서 내가 왜 굳이 사과를 하느냐. 92년의 관행상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부적절 행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이 박사학위 논문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가 예,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적절 행위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선 출처나 인용 표시를 포괄적으로 하면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출처나 인용을 밝힌다. 인용을 한다. 남의 저작물, 남의 그 연구 결과에서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남이 쓴 논문에서 가령 한두 줄 혹은 한 단락 이렇게 가져와서 자신의 논문에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상곤 씨는 그거 가져와서 대충 포괄적으로 어디서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학술지 몇 월호에서 가져왔다. 혹은 누가 쓴 논문에서 가져왔다. 어딘지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남의 논문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마치 선심 쓰듯이 그게 어디서 가져온 것이다 하고 밝혀주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것은 좀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죠. 남의 글을 가지고 와서 쓸 때 출처를 밝혀주면 된다. 과연 그럴까? 출처를 밝혀주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혹은 남의 글에서, 남의 책이나 남의 논문에서
일정 부분을 따다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데서 반박을 한다든지 곡해를 한다든지 해도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 1982년 석사 논문, 1992년 박사 논문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대단히 많이 가져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 A, B, C, D, E, F, G 그리고 더 이렇게 있고 단행본 1, 2, 3, 4 그리고 더 이렇게 수많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잘라다가 자기 논문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온 글 조각,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논문 A는 A씨의 연구 성과가 분명하죠. 이것은 김상곤 씨의 연구 성과가 아니고 A씨, 타인의 연구 성과입니다. 논문 B는 역시 B씨의 연구 성과, 타인의 연구 성과가 될 것입니다. 논문 C도 마찬가지겠죠. 단행본 1은 미스터 1의 저작물일 것이고 그것은 타인의 저작물입니다. 단행본 2는 미스터 2의 저작물일 것이고 타인의 저작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출처를 밝힐 때는 흔히 참조를 한다든지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통째로 떠오기 해서 붙이게 되면 인용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대충 밝히면 된다고 한 것이 김상곤 후보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논문 A, 논문 B,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구 성과, 자기만의 어떤 창작물,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김상곤 씨가 무수히 많은 조각을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작물을 떼어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타인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와서 A씨, B씨, 미스터 1, 미스터 2 하는 이름을 지워버리면 바로 그것이 훔쳐온 것입니다. 그것이 표절인 것이죠. 그래서 A씨의 저작물 대신에 그냥 한국인이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반화가 되면서 A씨로부터 그 저작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지요.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면 된다.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김상곤 장관은 그 당시 후보자는 그보다도 더 한 발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역시 안 된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출처나 인용 표시를 정확히 했어도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된다 하면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 2018년 5월 14일 그리고 5월 15일 연이어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2018년 5월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제는 김상곤 장관의 1982년 석사 논문에서 무려 136군데 거기에서 정확한 문헌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고 인정을 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확한 문헌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고 또한 1982년 당시의 기준에서도 이것은 연구 부적절 행위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2018년 5월 15일 교육부에서는 대변인이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6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상곤 당시 후보자는 연구 부정 행위로 판명이 나게 되면 이 논문과 관련해서 사퇴를 하겠다. 그러한 사퇴 등 거취 표명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교육부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러면서 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라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로 서울대에서 판정이 났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청문회 때에는 똑같이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극구 사과를 할 수 없다. 그것은 그 당시에 관행이었고 서울대 지도교수하고 같이 한 아주 심혈을 기울인 그런 논문 작성이었다 하고 버티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하는 뜻인지 그것이 연구 부적절 행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동의는 못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유감을 표명한다. 자기가 쓴 논문인데 참 유감스럽네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의 모습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자기 개인이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해야 하겠죠. 그것을 교육부 대변인을 내세워서 해명을 하고 그야말로 무질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부정행위하고 부적절 행위는 그와 같이 구분이 되는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이야기처럼 부정행위만 표절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영문약자로 CRI라고 합니다.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침이라는 것을 박상현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첫째 위조, 둘째 변조, 셋째 표절. 이것이 연구 부정행위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다.
바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했던 이번 석사학위 논문 같으면 136군데에서 했던 그 행위는 바로 이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표절입니다. 연구 부정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연구 부적절 행위는 무엇인가? 논문에 기여한 바 없는 자가 공동 저자로 무임승차하는 행위, 이런 예에도 비일비재하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 셋째,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이렇게 돼서 연구 부적절 행위는 그야말로 부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에 바로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도용하는 것, 표절,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김상곤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에서 이와 같이 처음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연구윤리를 지키자 하고 했던 그 뜻을 아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하고 정말 학자답지 못한 그런 학자들이 살아남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김상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1조 제3호의 연구 부정행위, 그 중에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 바로 밑에 제12조 제1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상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연구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 부적절 행위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연구 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그런 연구자, 그가 연구상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조, 변조, 표절을 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조, 변조, 표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 그 논문을 작성했고 자기 스스로 심사를 받은 연구자라면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중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제12조 제1항은 면피용 규정이고 아예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진실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봐주자.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신뢰를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2조 제1항의 연구상 중대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사람이 장관이면 과실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 강사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면 과실로 인정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과실로 인정한다 할 때는 명백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임의로 과실로 봐준다 이럴 수 없고 입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연구상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무려 136곳에 제대로 인용 표시를 안 한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됐다. 아니 그렇게 제출을 했다. 통과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136곳에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136군데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연구 부적절 행위면 되는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연구 부적절 행위도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고, 그리고 그 논문은 논문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논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김상곤 장관은 연구윤리지침 제5조 제2호에 따른 책임도 지금까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논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2018년 5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장관 측에서는 서울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섣부르다.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2018년 5월 15일 교육부의 해명자료, 거기에 허위 주장으로 볼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 과정 중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모모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인용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정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관행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이 없어서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영학과 교수의 이야기는 그 중점이, 그 중심이 앞쪽에 놓여 있습니다.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5월 14일 조선일보 보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위원회 측은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부의 그 해명 자료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고의성이 짙은 오독, 잘못 읽음,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1982년 당시에는 이 논문을 쓸 때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136군데나 인용 표시를 대충 해도 되는 것이다. 대충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아퀴나스는 주로 논박을 했습니다. 논증보다는 그 논박을 할 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아주 물샐 틈 없이 차곡차곡 쌓으면서 논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와서 그 원저자를 밝혀주는 것은 이미 중세부터 혹은 더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더구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 인용 표시 기준을 마련한 것이 2007년인가 그렇다고 하죠. 하여튼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리걸마인드가 있는 국민이라면 하지 않을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김상곤 장관의 경우 같으면 만일 과거에 간통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간통죄는 저질러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통행위는 그저 해도 되는 것이다. 그 당시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관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땐 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그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 간통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관행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인가. 간통죄가 있든 없든 사람은 간통을 하지 않죠. 사실은 범죄자만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 10계명에서부터 금지했던 것이고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 모두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 없으면 해도 된다. 학자가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글을 마음대로 퍼다가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또 교육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그러한 항변, 그러한 주장을 따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2년 이전에 서울대에서 인정을 받은 모든 논문, 아니 그 기준이 마련된 2007년 이전의 모든 논문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학계로부터 퇴출시켜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김상곤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가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넘어갔는데 이것은 정말 나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논문 한 편 쓰는데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그리고 그 학자들의 양심과 학자들의 품위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상곤류와 같은 사람들이 그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만든 그 장본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 사다리가 왜 무너졌는가? 그것은 지금 그들은 돈에만 모든 탓을 돌리는데 이러한 학자 정신이 없는 자들이 학자연하기 때문에 바로 김상곤 씨와 같은 사람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다른 국민이 그것을 할 기회를 바로 김상곤 같은 사람이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사다리는 무너진 것이다 하는 자신들의 고백, 그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궁금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샘솟듯이 계속 나오는 그것이 학자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주워 모아서 대충 논문이라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학자들의 세계에서는 김상곤 장관 같은 그런 허덕허덕하면서 논문을 하나 겨우 쥐어짜내는 그러한 일은 없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의 전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학자들의 정신, 그들의 책임감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구윤리지침은 2008년 6월 24일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연구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그의 소속기관인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국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는다.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에서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 문화 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소개한 것이지만 이것은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교, 모든 연구기관, 연구소, 그리고 학자들, 그들의 학문 연구의 윤리,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김상곤 장관은 1982년에 잘못한 것을 묻어두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그가 학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학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설령 100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연구물은 후학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또 그 분야에서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학문 연구의 결과물인 것이죠. 1982년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간 것이다. 그때 잘못한 것인데 좀 그냥 봐달라. 그것은 자기 스스로 그 논문이 거의 쓰레기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이제 학문의 고귀함을 지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씨의 과실로 이것이 부적절 행위다라고 고집을 하려면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적절 행위라는 이유로 김상곤 씨의 학위를 취소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이 학문연구의 윤리 지침에 위반되었다 해서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고 그의 학위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그것이 부적절 행위이든 혹은 부정행위이든 모두 연구윤리 지침 위반 행위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학위 취소를 스스로 책임지고 학위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하십시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